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에 맞서 모든 인력 철수를 선언한 나라가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관세 협박에도 굽히지 않고 당당히 맞선 유일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미 해군의 정비를 책임지던 한화는 즉시 철수를 선언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한국은 2주면 대체된다 라며 오만한 태도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모든 군함들이 경납고 신세가 됐고, 이와 동시에 캐나다는 한국 잠수함 도입을 발표했죠. 하루아침에 미국 전체가 흔들리자 트럼프 정부는 여론의 문매를 맞으며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세계 해양 패권을 뒤흔든 대한민국의 단호한 결단,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펜타곤으로 오셔야 합니다. 우리 함대가 멈춰서고 있어요? 상황실 전화기에서 터져나온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한트, 미 국방부 해양조달정책국 부국장이에요. 30년간 미 해군의 조달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해온 사람이죠. 그날 아침 워싱턴 DC의 펜타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복도를 뛰어다니는 장교들, 급하게 오가는 서류들,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 제가 상황실에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화면에 떠있는 속보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화오션 미 해군 정비사업 전면 철수 선언.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옆 화면에는 또 다른 속보가 떠 있었죠. 캐나다 의회 한국과 60조 원 규모 잠수함 계약 발표.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한날 한시에 함대가 멈추고 동맹이 무너졌습니다. 상황실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어요. 해군 작전부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한화가 정말로 철수한다고요? 옆에 있던 조달 담당관이 창백한 얼굴로 대답했죠. 네, 확인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정각 한화오션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고 합니다. 제가 물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어제 백악관에서 발표한 한국 전문직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때문입니다. 100배라니요. $1,000였던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올렸다는 얘기였습니다. 미친 짓이었죠.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백악관 안보 담당 피터 볼턴이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엔 여전히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다들 왜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고작 한국 업체 하나 빠진 것 가지고요. 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봤습니다. 고작이라고요? 지금 우리 항공모함 세 척이 정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피터가 코웃음을 쳤어요. 2주면 대체됩니다. 일본이든 유럽이든 돈만 주면 줄 설 겁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엔 지난 3년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화오션이 우리 해군 정비를 맡기 시작한 이후로요. 처음엔 저도 반대했었어요. 한국 업체라니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싶었죠. 미국 해군의 자존심이 상한다고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실력은 놀라웠어요. 샌디에이고 해군기지의 원리 쉬라함을 정비할 때였습니다. 예정보다 20% 빨리, 비용은 30% 적게 들였죠. 뉴포트 조선소에서 유코남을 정비할 때는 더 했습니다. 미국 업체들이 포기한 복잡한 추진 시스템 문제를 단 3주 만에 해결했어요. 찰스 드류함의 정기 수리 때는 아예 새로운 정비 기법을 도입했죠. 부품 교체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떠난다고요? 상황실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떴습니다. 캐나다 오타와 의회 본회의장이었어요. 단상 위에는 잠수함 모형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엔 두꺼운 계약서가 보였죠. 캐나다 국방장관이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장보고 3급 잠수함 12척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회장이 박수로 가득 찼어요. 이 잠수함들은 7천 해리를 항해할 수 있고 북극 얼음 아래서도 작전이 가능합니다. 제 옆에 있던 해군 정보관이 중얼거렸습니다. 60조 원이라 우리가 캐나다에 제시한 버지니아급 잠수함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군요. 피터가 여전히 강경하게 말했어요. 그래봤자 한국산 아닙니까? 품질이 떨어질 게 뻔하죠. 그때 상황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태평양 함대 정비 책임자 마이클 해리스 대령이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은 절망적이었죠. 보고드립니다. 샌디에이고 기지의 에이브러햄 링컨호가 출항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한화오션이 철수하면서 진행 중이던 정비가 모두 중단됐습니다. 터빈 정비를 절반만 끝낸 상태에서 멈춰버렸어요. 마이클이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엔 항공모함 경납고 사진이 떠 있었어요. 전투기들 날개에 빨간 태그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죠. 노 세일 태그가 벌써 12개입니다. 이 전투기들은 모두 비행 금지예요.
노세일, 출격 불가를 의미하는 저 빨간 태그들. 그것은 곧 우리 해군력의 무력화를 뜻했습니다. 부품은요? 다른 곳에서 구할 수 없습니까? 작전부장이 물었어요. 마이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나오션이 공급하던 특수 부품들은 대체품을 찾기 어렵습니다. 특히 고압 터빈 블레이드와 추진축 베어링은 그가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어요. 최소 6개월은 걸립니다. 그것도 새로 계약을 맺고 생산 라인을 구축한다는 전제해요. 6개월이라니요. 그동안 우리 함대는 반신불수 상태가 되는 겁니다. 피터가 여전히 고집을 부렸어요. 겁주지 마십시오. 일본 미쓰비시나 가와사키 중공업이 있지 않습니까? 마이클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미 타진해봤습니다. 그들은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 물량도 감당 못하고 있어요. 그럼 유럽은요? 프랑스 나발그룹은 호주 잠수함 사업에 묶여있고 독일 티센크루프는 이미 나토 국가들 주문으로 가득합니다. 상황실이 침묵에 빠졌어요. 모두가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한화오션에 의존하고 있었는지를요. 제가 스크린을 다시 봤습니다. 캐나다 의회는 여전히 축제 분위기였어요. 의원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치고 있었죠. 앞으로 캐나다 해역은 한국의 최첨단 기술이 지킬 것입니다. 국방장관의 목소리가 의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러니했어요. 우리가 한국을 압박하려 했는데 오히려 캐나다가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동맹국들에게 보내는 신호는 명확했죠. 미국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고요. 피터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이건 블러핑입니다. 한국이 우리를 겁주려는 거예요. 제가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블러핑이 아닙니다. 현실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한화오션 직원 3,000명이 이미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정비 장비들도 컨테이너에 실려 부산으로 향하고 있어요. 피터의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죠. 그때 상황실 스피커에서 긴급 통신이 들어왔어요. 일본 요코스카 기지입니다. 로널드 레이건호 정비 중단. 반복합니다. 정비 중단. 또 다른 통신이 이어졌습니다. 괌 기지입니다. 보급함 세척 정비 불가. 한화오션팀이 철수했습니다. 하와이 진주만입니다. 잠수함 정비 일정 전면 취소. 상황실이 패닉에 빠졌어요. 장교들이 전화기를 붙잡고 소리쳤고 컴퓨터 자판 소리가 요란했죠. 태평양 전체에서 우리 함대가 멈춰서고 있었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화상으로 연결됐어요. 대통령께 보고했습니다.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신다고 합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덧붙였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큰 실수를 했어요. 피터가 반발했습니다. 실수라니요? 우리는 미국입니다. 세계 최강의. 최강이 뭡니까? 참모총장이 그의 말을 잘랐어요. 정비도 못 받는 항공모함이 최강입니까? 부품 하나 없어서 못 드는 전투기가 최강입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펜타곤 너머로 포토맥 강이 보였어요. 저 강물처럼 시대가 흐르고 있었죠. 미국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던 시대에서 새로운 질서의 시대로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준비하세요. 이제 우리가 서울로 가서 머리를 숙여야 할 차례입니다. 피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죠. 농담이시죠? 우리가 한국의 머리를 숙인다고요? 농담이 아닙니다. 제가 상황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이 주면 대체된다고 하셨죠? 한번 지켜보죠.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경력의 저도 이런 위기는 처음이었으니까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오만해졌을까? 한국을 무시하고 그들의 기술을 폄하하고 동맹을 하수인 취급했던 우리. 그 대가를 이제 톡톡히 치르게 된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내였습니다. 여보, 뉴스 봤어요. 괜찮아요? 솔직히 말하면 안 괜찮아요. 한국 회사가 정말 철수한 거예요? 네, 완전히요. 아내가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이 늘 말했잖아요. 한국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고. 맞아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의 사람들은 듣지 않았죠.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자 안에 있던 젊은 장교가 저를 알아보고 격리했습니다. 부국장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우리 함대가 마비되는 건가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저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상상했어요. 의회 청문회, 언론의 질타, 국민들의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적들이 이 틈을 노릴 거라는 것.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국방장관이었어요. 데이비드, 당장 백악관으로 와주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협상할 준비를 하게. 자네가 책임자야. 전화를 끊고 차에 올랐어요. 시동을 걸며 백미러를 봤습니다. 제 얼굴이 10년은 늙어 보였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였으니까요. 백악관 상황실은 전쟁 회의를 방불케 했습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방장관, 국무장관, 그리고 안보 관계자들이 둘러앉아 있었죠. 제가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한트 부국장,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대통령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보고서를 펼쳤어요. 현재 태평양 함대의 30%가 정비 대기 상태입니다. 한화오션이 철수한 지 12시간 만에요. 국무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군요. 고작 한국 업체 하나가 빠졌는데 그때 피터가 끼어들었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주면 대체됩니다. 벌써 일본 기업들과 접촉 중이에요. 저는 피터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엔 여전히 확신이 가득했어요. 현실을 모르는 사람의 맹목적인 확신이었죠. 피터, 당신은 현장을 모릅니다. 제가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 당장 노폭 해군기지로 가보시죠. 직접 보시면 알 겁니다. 대통령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두 분 다 진정하고. 한트 부국장, 계속하게. 저는 태블릿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게 어제 저녁 샌디에이고 기지의 모습입니다. 화면엔 텅 빈 정비 도크가 보였죠. 평소라면 용접 불꽃과 기계음으로 가득해야 할 곳이 유령선처럼 조용했습니다. 한화오션 기술자 800명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그들이 쓰던 특수 장비도 모두 가져갔고요.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다른 업체 직원들로 대체할 수 없나? 불가능합니다. 한화오션은 독자적인 정비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그들만의 노하우가 있죠. 그때 상황실 문이 열렸습니다. 해군 정비창 감독 마이클 해리스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그의 군복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죠. 보고 드립니다. 버지니아 노퍽 기지에서 방금 올라왔습니다. 상황이 어떤가? 대통령이 물었어요. 마이클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정비창은 더 이상 정비창이 아니라 해체장입니다. 모두가 그를 쳐다봤어요. 무슨 말인가? 국방장관이 물었죠. 마이클이 자신의 태블릿을 연결해 화면에 띄웠습니다. 구축함의 엔진룸 사진이었어요. 엔진 곳곳에 텅 빈 구멍들이 보였죠. 이게 뭔가요? 국무장관이 물었습니다. 캐니벌라이징입니다. 마이클이 대답했어요. 다른 배의 부품을 뜯어서 급한 배에 끼워 넣는 거죠.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벌써 그 지경까지 간 겁니까?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화오션이 공급하던 부품이 끊기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가 다음 사진을 보여주었죠. 이번엔 항공모함 기관실이었습니다. 거대한 터빈 옆에 빈 모듈 포켓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칼빈 스노의 터빈입니다. 부품 3개를 빼서 니미츠회에 끼웠어요. 그래야 니미츠가 움직일 수 있었거든요. 피터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새 부품이 오면 해결돼요. 마이클이 피터를 똑바로 봤어요. 언제요? 새 부품이 언제 옵니까? 방금도 말했지 않습니까? 2주면. 2주? 마이클이 거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당장 부품이 있어도 설치하는 데만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정비병들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었죠. 이 사람들 보이십니까? 미 해군 최고의 정비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마이클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부품이 없으니까요.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통령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다는 건가? 대통령이 물었죠. 한화오션은 단순 부품 공급사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우리 시스템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제가 새로운 자료를 화면에 띄웠어요. 복잡한 도표와 그래프들이 나타났죠. 예방 정비 시스템, 부품 수명 예측 알고리즘, 실시간 고장 진단 프로그램. 이 모든 게 한화오션이 개발한 겁니다. 국무장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의존하고 있었다고? 네, 그것도 완전히요. 마이클이 덧붙였습니다. 제가 30년간 해군에 있었지만 한화오션만큼 효율적인 시스템은 본 적이 없어요. 피터가 테이블을 쳤어요. 그래도 미국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레이시온이나 제너럴 다이나믹스 같은. 마이클이 쓴웃음을 지었죠. 그들은 무기 제조사지, 정비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럼 유럽은?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들도 한화오션의 기술력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때 상황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보좌관이 봤더니 대통령에게 속삭였어요. 대통령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죠. 방금 펜타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국 해군이 대만 해협에서 대규모 훈련을 시작했다고요. 모두가 숨을 멈췄어요. 최악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우리 함대 상황은? 대통령이 물었죠. 해군 작전부장이 대답했어요. 제7함대 전력의 40%가 정비 중이거나 정비 대기입니다. 전투 가능한 함정은? 항모 한 척, 구축함 넷, 잠수함 둘입니다. 평소에 절반도 안 되는 전력이었어요. 대통령이 피터를 쳐다봤습니다. 아직도 이 주면 된다고 생각하나? 피터가 입을 열려다 다시 다물었어요. 처음으로 그의 확신이 흔들리는 게 보였죠.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각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지금 우리 정비병들은 기적을 바라고 있어요. 기적이라니? 한화오션이 돌아오는 거요. 피터가 다시 반발했어요.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굴복하자고요? 굴복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말했죠. 대통령이 일어섰어요. 일단 긴급 대책을 마련하게. 한트 부국장은 나와 함께 오게. 저는 대통령을 따라 집무실로 갔습니다.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주게. 얼마나 심각한가? 최악입니다, 각하. 최악이라. 함대가 반신불수가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 적들은 그걸 알고 있죠. 대통령이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한화오션과 재협상하면 돌아올까? 쉽지 않을 겁니다. 이번 비자 수수료 인상은 그들에게 큰 모욕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제가 숨을 들이쉬고 말했죠. 사과해야 합니다. 그것도 공식적으로요? 대통령의 눈이 커졌어요. 미국이 한국 기업에 사과하라고?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집무실이 조용해졌어요. 밖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죠. 아마 긴급 회의를 위해 누군가 도착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대체 공급사는 정말 없나?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화오션 수준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갖춘 곳은 없어요. 그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각하, 일본 대사가 긴급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일본 정부가 미일 합동훈련 연기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미 함대 상황을 우려해서요. 대통령이 주먹을 쥐었어요. 동맹국들까지 우리를 불신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죠. 각하, 제가 정비 현장을 직접 가서 상황을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주게. 그리고 한트 부국장, 네, 각하.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대안을 찾아내게. 저는 백악관을 나와 곧장 앤드루스 공군기지로 향했어요. 노퍽 해군기지로 가는 군용기를 타기 위해서였죠. 차 안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화오션에서 일했던 박지우 엔지니어였어요. 그는 아직 미국에 남아 있었죠. 데이비드, 상황이 어떻습니까? 솔직히 엉망입니다. 박 엔지니어는 언제 한국으로 돌아가나요? 내일 저녁 비행기예요. 회사에서 귀국 명령이 떨어졌거든요. 제가 부탁했어요. 떠나기 전에 한 번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드릴 말씀도 있고요. 우리는 공항 근처 호텔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생각했어요. 피터는 아직도 이 주면 된다고 믿고 있지만 현실은 달랐죠. 우리는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아래로 워싱턴이 보였어요.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죠. 하지만 저 불빛 뒤에서 미국의 힘이 조금씩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한국이 채우고 있었어요. 캐나다가 증명했듯이 말이죠. 노퍽 해군기지의 정비창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테스트 시설 앞에 서 있었어요. 일본 미쓰비시에서 긴급 공수한 터빈 베어링을 시험하는 날이었죠. 피터가 그렇게 자신하던 대체품의 첫 테스트였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제가 테스트 엔지니어에게 물었어요. 젊은 엔지니어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솔직히 불안합니다. 왜죠? 사양서상으론 맞는데 뭔가 달라요. 무게도 미세하게 차이 나고 와. 그때 문이 열리며 피터가 들어왔습니다. 새벽인데도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그의 뒤엔 일본 미쓰비시 대표단이 따라왔어요. 자, 이제 증명해 보이죠. 피터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제품이 아니어도 충분하다는 걸요. 테스트가 시작됐어요. 거대한 터빈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10분은 괜찮아 보였어요. 일본 대표가 미소를 지었죠. 보십시오. 완벽합니다. 하지만 15분이 지나자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윙윙거리는 진동음이었죠. 테스트 엔지니어가 계기판을 확인했습니다. 진동 수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제가 물었어요. 허용치의 150%입니다. 아니, 200%.
갑자기 날카로운 금속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긱! 쿵! 정지! 즉시 정지! 제가 소리쳤어요. 비상정지 버튼이 눌렸고 터빈이 멈췄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엔지니어들이 달려가 확인했죠. 베어링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수석 엔지니어가 돌아와 보고했어요. 공차가 맞지 않습니다. 0.02mm 차인데 고속 회전에선 치명적이에요. 그가 테스트 결과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거기엔 커다란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Fail. 일본 대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우리 최고급 제품인데 민간용으론 최고일지 몰라도 군사용 스펙은 다릅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피터가 인정하지 않았죠.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할 순 없습니다. 다른 회사 제품도 테스트해야죠. 다음은 독일 회사 제품이었어요. 이번엔 구축함용 추진축 커플링이었습니다. 테스트는 더 빨리 끝났어요. 시작한 지 5분 만에 균열이 생겼거든요. 온도 상승을 견디지 못합니다. 엔지니어가 외쳤어요. 또 다시 fail 도장이 찍혔죠. 세 번째는 프랑스 회사 제품이었습니다. 잠수함용 소나 도움 부품이었어요. 이번엔 아예 규격이 맞지 않았습니다. 설치조차 불가능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프랑스 측에 물었어요. 우리는 유럽 표준으로 만들었습니다. 미국 규격과 다른 줄 몰랐어요. 피터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어요. 계속 찾으면 됩니다. 세계엔 수많은 회사가 있어요. 그때 마이클 해리스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보고 드립니다. 링컨회에서 긴급 상황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죠. 예비 부품으로 버티던 캐터펄트가 완전히 고장났습니다. 이제 전투기를 띄울 수 없어요. 항공모함이 전투기를 못 띄운다니요. 그건 그냥 거대한 철덩어리일 뿐이었죠. 피터가 소리쳤어요. 그럼 다른 배에서 부품을 가져오면 되지 않습니까? 마이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다 뜯었었습니다. 더 이상 뜯을 것도 없어요. 그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텅 빈 부품 창고의 모습이었죠. 보십시오. 선반이 다 비었습니다. 한화오션이 공급하던 부품들이 있던 자리예요. 제가 피터를 봤어요. 아직도 이 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피터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제재를 더 강화해야죠. 한국이 굴복할 때까지 제재를 강화하자고요? 마이클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우리가 무너지고 있는데? 피터가 반박했습니다. 한국도 손해를 보고 있을 겁니다. 우리와의 계약이 끊기면 그때 제 전화가 울렸어요. 박지후 엔지니어였습니다. 데이비드, 지금 뉴스 보고 계세요? 무슨 뉴스요? 한화오션이 중국 해군과 대규모 정비 계약을 체결했어요. 미국 물량을 대체할 만큼요. 전화기를 든 채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인도 해군과도 협상 중이래요. 앞으로 아시아 시장에 집중한다고요. 전화를 끊고 피터를 봤어요. 한국은 이미 새로운 고객을 찾았습니다. 피터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마이클이 드리퍼치였습니다. 반면 우리는 대체 공급사를 못 찾고 있고요. 테스트 시설이 조용해졌어요. 실패한 부품들이 놓인 테이블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 같았죠. 제가 말했습니다. 서류상 가능해도 현실은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일본 대표가 물었어요. 스펙이 비슷해 보여도 실제론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한화오션은 3년간 우리 시스템에 맞춰 최적화했어요. 독일 대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그 수준에 도달하려면 최소 1년은 걸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 대표가 인정했죠. 피터가 테이블을 쳤어요. 그래도 방법이 있을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무너질 순 없어요. 그때 상황실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러시아 함대가 알류샨 열도 근처에서 기동 중입니다. 또 다른 연락이 이어졌어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도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미 해군이 약해진 틈을 노리고 있었죠. 마이클이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 납니다. 제가 피터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래도 강경책을 고수하시겠습니까? 피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처음으로 그의 확신이 무너지는 게 보였죠. 저는 테스트 시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전화를 걸었어요. 국방장관에게였죠. 장관님, 대체 공급사 테스트가 모두 실패했습니다. 모두? 네, 하나도 통과하지 못했어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한화오션을 되찾아와야 해요. 하지만 피터는 현실을 모릅니다. 현장은 이미 붕괴 직전이에요. 장관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알겠네. 대통령께 보고하겠네? 전화를 끊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노퍽 기지의 항구가 보였어요.
거대한 군함들이 줄지어 있었지만 대부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죠. 한 정비병이 제게 다가왔어요. 부국장님, 우리 정말 이대로 끝나는 겁니까?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방법을 찾을 겁니다. 하지만 속으론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막다른 길에 몰렸는지를요. 그때 박지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호텔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어요. 무엇을 보여주려는 걸까요? 희망적인 소식이길 바라며 채올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두려웠어요.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고요. 차가 기지를 빠져나가는 동안 백미러로 정비창을 봤습니다. 한때 불철주야 돌아가던 그곳이 이제는 무덤처럼 조용했어요. 그리고 저 멀리 수평선 너머 어딘가에서 한국의 기술자들이 새로운 고객을 위해 일하고 있겠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중국과 인도가 얻게 된 겁니다. 피터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이건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니었어요. 신뢰와 존중의 문제였죠. 그리고 우리는 그 둘 다 잃어버렸습니다. 박지우를 만나러 가는 길. 저는 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한화오션이 처음 미 해군 정비 사업에 참여했을 때였죠. 당시 저는 반대했었어요. 한국 업체가 우리 군함을 만진다는 게 못마땅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미국 기술이 최고라고 믿었으니까요. 호텔 로비에서 박지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엔 커다란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얼굴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데이비드 오셨군요. 박지우가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박 엔지니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박지우가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어요. 한화오션이 왜 특별한지 아실 겁니다. 화면에 영상이 떴어요. 구축함 엔진룸에서 찍은 것 같았죠. 카메라가 흔들리는 걸 보니 급하게 찍은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찰스 드류함 터빈 베어링에 미세 균열을 찾아낸 순간이에요. 이틀 전 새벽 2시였죠. 영상 속에서 한화오션 기술자가 특수 장비를 들고 있었습니다. 초음파 탐지기였는데 일반적인 것과는 달라 보였어요. 더 정밀하고 복잡해 보였죠. 우리가 개발한 장비예요. 0.001mm 균열까지 찾아냅니다. 화면에 균열이 나타났어요. 육안으론 절대 볼 수 없는 크기였죠.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균열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박지우가 물었습니다. 터빈이 폭발할 수도 있죠. 제가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럼 배 전체가 멈춥니다. 최악의 경우 인명피해도 발생하고요. 박지우가 다음 자료를 보여줬어요. 한화오션이 정비한 함정들의 가동률 그래프였습니다. 파란색 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죠. 보십시오. 우리가 맡은 후 평균 가동률이 92%까지 올라갔어요. 92%라. 그건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70%만 넘어도 우수한 편이었거든요. 미 해군 역사상 최고 기록이었죠. 비결이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박지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방 정비예요. 고장 나기 전에 미리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철저한 데이터 분석이요. 그가 또 다른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복잡한 알고리즘과 수식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우리는 모든 부품의 수명을 데이터베이스화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교체 시기를 정확히 예측해요. 그래서 정비 시간이 그렇게 짧았군요. 네, 미리 준비하니까요. 부품도, 인력도, 장비도 모두요. 심지어 정비할 때 날씨까지 고려합니다. 그때 박지우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데이비드, 이게 핵심입니다. 그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한화오션의 정비 철학이 적혀 있었죠. 라인이 멈추면 함대가 멈춥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문장이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부품을 파는 게 아니에요. 박지우가 설명했습니다. 시스템을 유지하는 겁니다. 365일, 24시간요. 크리스마스도 추수감사절도 없이요. 제가 깨달았어요. 한화오션은 공급자가 아니라 파트너였던 거죠. 가족처럼 함께 뛰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철수하신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지우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입을 열었죠.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모욕이었죠. 모욕이라. 우리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일했는지 아세요? 미 해군을 지킨다는 긍지가 있었어요. 가족들한테도 자랑스러워했고요.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우리를 잠재적 위협으로 취급한 겁니다. 범죄자 다루듯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박지우가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걸 보세요.
펜타곤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이었어요. 미 해군 전체 함정의 가동률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이게 어제 상황입니다. 대부분이 초록색이었어요. 가동 가능 상태를 뜻했죠. 그리고 이게 오늘입니다. 화면이 바뀌자 숨이 멎었어요. 절반 이상이 빨간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빨갛게 물든 가동률 대시보드. 그것은 미 해군의 붕괴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24시간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박지우가 말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우리가 떠나면서 진행 중이던 정비가 모두 멈췄으니까요. 그리고 예방 정비도 중단됐고요.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건 재앙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박지우가 말했죠.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일주일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복구하는데 6개월 이상 걸릴 거예요.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막아야 해요. 박지우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내일 떠납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주세요. 뭘요? 정비 없는 함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멈추더니 덧붙였어요. 우리도 아쉬워요. 미 해군과 일하는 건 영광이었거든요. 하지만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선 일할 수 없어요. 그가 떠난 후 저는 호텔방에 남아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노트북을 열고 첫 문장을 타이핑했죠. 제목은 해군 조달 시스템의 근본적 재검토였습니다.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조달은 가격이 아니라 가동률이다. 그리고 이어서 썼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가격만 봤다.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는지만 계산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함대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안정적으로 움직이는가다. 다음 장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상호 존중 원칙이 필요하다. 동맹은 상하 관계가 아니다. 서로를 필요로 하는 파트너십이다. 우리가 그들을 필요로 하듯 그들도 우리를 필요로 한다. 보고서를 쓰는 동안 계속 전화가 왔어요. 각 기지에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보고였죠. 하와이 진주만 잠수함 2척 추가 정비 불가? 요코스카 기지 구축함 엔진 고장. 디에고 가르시아 보급함 출항 취소.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손이 떨렸어요. 새벽 3시 보고서를 완성했어요. 20페이지 분량이었죠. 3번을 검토하고 또 수정했습니다. 마지막 문단은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한화오션을 잃은 것은 단순한 공급사를 잃은 게 아니다. 시스템을 잃은 것이고 신뢰를 잃은 것이며 미래를 잃은 것이다. 우리의 오만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다. 보고서를 국방장관과 대통령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한 분은 따로 저장했죠. 언젠가 이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요. 다음 날 아침 7시 전화가 왔습니다. 국방부 정보국의 마스가 대령이었어요. 데이비드 부국장님, 보고서 잘 봤습니다. 새벽에 다 읽었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펜타곤 지하 자료실에 가 계시면 제가 찾아낸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무슨 자료인데요? 한화오션이 우리와 일하면서 만든 모든 데이터예요. 그들이 얼마나 깊숙이 우리 시스템에 들어와 있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저는 곧장 펜타곤으로 향했어요. 아침 출근 시간이라 도로가 막혔지만 조급한 마음에 계속 시계를 봤죠. 지하 3층 1급 비밀 자료실. 마스가 대령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의 표정도 심각했어요. 이쪽입니다. 그가 안내했어요. 거대한 서버룸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들이 폭포처럼 흐르고 있었어요. 이게 다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화오션이 구축한 우리 함대 정비 데이터베이스예요. 모든 함정, 모든 부품, 모든 정비 이력이 여기 있습니다. 3년간 쌓은 빅데이터죠. 마스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보십시오. 각 부품의 예상 수명, 교체 주기, 고장 확률까지 다 계산되어 있어요. 심지어 계절별, 작전 지역별 차이까지 분석했더군요. 이걸 한화오션이 만들었다고요? 네, 3년간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요. 이제 이 시스템 없이는 효율적인 정비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걸 대체하려면 최소 5년은 걸릴 거예요. 제가 보고서에 쓴 내용이 맞았어요. 우리는 시스템을 잃은 거였죠. 마스가 제 보고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부국장님이 쓰신 상호 존중 원칙.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늦었지만요.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보고서가 위를 움직일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야죠. 그때 마스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어제 중국 해군이 한화오션과 계약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파트너를 존중할 줄 안다고요. 그리고 100년 계약을 제안했대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중국이 우리보다 현명했던 겁니다. 자료실을 나오며 결심했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화오션을 되찾아와야 한다고요.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우리의 오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죠.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과연 미국이 고개를 숙일 수 있을까? 자존심을 버리고 진실을 인정할 수 있을까? 그때 알 수 없었어요. 몇 시간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펜타곤 지하 자료실에서 나온 직후 마스가 대령이 저를 다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부국장님, 제가 밤새 작성한 보고서를 보셔야 합니다. 작은 회의실에 들어서자 벽면 가득 지도와 차트가 걸려 있었어요. 태평양 전역에 미 해군 기지들이 표시되어 있었죠.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마스가 두꺼운 보고서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표지에는 미 해군원의 능력 지속 가능성 분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 해군의 원의 능력은 한국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마스가 지도를 가리켰어요. 태평양은 지구 표면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 광대한 바다에서 작전하려면 완벽한 보급과 정비 체계가 필요해요. 그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복잡한 수치와 그래프들이 나타났죠. 한화오션은 단순히 부품을 공급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의 원해 작전을 가능하게 만든 핵심이었습니다. 마스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괌, 요코스카, 진주만, 싱가포르. 이 모든 기지에서 한화오션이 실시간 정비를 지원했어요. 실시간이라니요? 네, 24시간 한라인을 운영했죠. 태평양 한가운데서 문제가 생겨도 즉시 원격 진단이 가능했어요. 그가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대양 한가운데 떠 있는 구축함이었어요. 작년 필리핀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구축함 엔진이 갑자기 멈췄어요. 영상 속에서 선원들이 당황해하고 있었죠. 한화오션 엔지니어가 위성통신으로 원격 진단했습니다. 문제를 찾는데 30분, 임시 수리 방법을 알려주는데 1시간. 그래서 4시간 만에 자력 항해가 가능해졌어요. 만약 그들이 없었다면 예인선을 부르는 데만 일주일은 걸렸을 겁니다. 마스가 보고서의 핵심 부분을 펼쳤어요. 이걸 보세요. 한화오션이 철수한 후 우리의 원해 작전 능력이에요. 그래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빨간색 선이 거의 바닥을 향하고 있었죠. 현재 태평양 서부에서 작전 가능한 함정은 30%도 안 됩니다. 30%라니. 네, 그마저도 일주일 안에 20%로 떨어질 거예요.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젊은 장교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긴급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상황실로 오셔야 해요. 우리는 뛰듯이 상황실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캐나다 의회가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캐나다 총리가 연단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옆엔 한국 대사와 한화오션 대표가 함께 있었죠. 오늘은 캐나다 해군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날입니다. 총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앞으로 우리의 바다는 한국의 최첨단 잠수함이 지킬 것입니다. 의회장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단상 위엔 장보고 3급 잠수함 모형이 놓여 있었어요. 그 옆엔 두꺼운 계약서가 보였죠. 캐나다 국방장관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60조 원, 12척의 잠수함. 이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그가 잠시 멈추더니 힘주어 말했죠. 이것은 새로운 동맹의 시작입니다. 한국과 캐나다의 해양 동맹. 상황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충격에 빠진 듯 했죠. 이게 무슨,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화면이 분할되었어요. 한쪽엔 캐나다 의회, 다른 한쪽엔 샌디에이고 해군 기지가 보였죠.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의 경납고였습니다. 전투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날개마다 빨간 태그가 매달려 있었어요. 카메라가 클로즈업 했습니다. No sail 태그가 선명하게 보였죠. 하나 둘 셋. 제가 세어봤어요. 정확히 12개였습니다. 경납고 한쪽에선 정비병들이 무력하게 앉아 있었어요. 할 일이 없었으니까요. 부품도 없고 장비도 없고 기술 지원도 없었죠. 화면이 다시 캐나다 의회로 돌아갔습니다. 한화오션 대표가 발언하고 있었어요. 캐나다는 우리를 파트너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신뢰에 보답할 것입니다. 그가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의원들이 기립박수를 쳤죠. 제 옆에 있던 해군 대령이 말했습니다. 부품도 멈췄고 동맹도 떠났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이중의 타격을 받은 겁니다. 그때 또 다른 속보가 떴어요. 호주 정부, 한국과 해군 정비 협력 협상 시작. 이어서 또 하나. 뉴질랜드, 한국산 호위함 도입 검토. 도미노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들이 하나둘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상황실 문이 열리고 피터 볼턴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죠. 이건 음모입니다. 한국이 미리 짜고 친 거예요.
마스가 대령이 차분히 말했어요. 음모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초한 일이죠. 무슨 소리입니까? 비자 수수료를 100배 올려서 한국을 모욕했잖습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을 거라 생각했나요? 피터가 테이블을 쳤어요. 그래도 우리는 미국입니다. 세계 최강. 그때 화면에 새로운 영상이 떴습니다. 중국 관영 방송이었어요. 오늘 중국 해군은 한화오션과 20년 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국 해군 사령관이 인터뷰하고 있었죠. 한화오션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는 최고와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피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저 링컨호 경납고의 노세일 태그들을. 저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카메라가 다시 경납고를 비췄어요. 이번엔 다른 각도였죠. 바닥에 공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한 정비병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30년 해군 생활 중 이런 건 처음입니다. 완전히 무력해진 기분이에요. 마스가 보고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보고서대로라면 2달 안에 태평양 함대는 작전 불능 상태가 됩니다. 2달이라니. 누군가 숨을 들이켰어요. 아니, 어쩌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중국과 러시아가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으니까요. 그때 백악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통령이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상황실을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화면을 봤습니다. 한쪽엔 축제 분위기의 캐나다 의회, 다른 한쪽엔 죽은 듯 조용한 미국 항모 경납고, 그 대비가 너무나 선명했어요.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갈린 순간이었죠. 폭도로 나오자 마스가 제게 속삭였어요. 부국장님, 이제 백악관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뭘요? 우리가 완전히 망했다는 걸요. 백악관으로 가는 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을까? 세계 최강이라던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오만이었어요. 우리의 오만이 우리를 무너뜨린 거였죠. 차창 밖으로 펜타곤이 멀어져 갔어요. 저 거대한 건물 안에서 지금도 수많은 장교들이 대책을 찾고 있겠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화오션이 떠났고 캐나다가 등을 돌렸으며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어요. 부품도 멈췄고 동맹도 떠났습니다. 운전병이 백미러로 저를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도 알고 있었겠죠.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요. 백악관이 가까워질수록 무거운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대통령 앞에서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미국이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과연 그들이 받아들일까요? 특히 피터 같은 강경파들이요. 곧 알게 되겠죠. 백악관 정문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백악관 상황실은 전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안보회의 멤버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국무장관, 국방장관, 합참의장, 그리고 피터 볼턴까지요. 제가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죠. 한트 부국장,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고하게. 대통령이 말했어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하게 유지했어요. 카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3가지를 해야 합니다. 3가지? 국무장관이 물었어요. 첫째, 비자 수수료 인상, 즉시 철회. 둘째, 한국의 공식 사과. 셋째, 한미 공동감사기구 설립과 동맹통합조달기구 신설입니다. 상황실이 술렁였어요. 특히 사과라는 단어가 나오자 여러 사람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죠. 몇몇은 의자에서 몸을 뒤로 뺐고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피터가 즉시 반발했습니다. 벌떡 일어서며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사과라니요? 미국이 한국 기업에 사과한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해야 합니다. 제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말도 안 됩니다. 피터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합니까? 우리는 국가 안보를 위해 정당한 조치를 취한 것뿐입니다. 제가 피터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동맹을 무시했고 파트너를 모욕했으며 신뢰를 배반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차별적인 조치로 그들을 내쫓았고요. 대통령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한트 부국장, 왜 사과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저는 태블릿을 켜서 화면에 띄웠어요. 숫자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재 태평양 함대의 60%가 정비 불가 상태입니다. 일주일 안에 80%가 될 거고요. 그게 사과와 무슨 관계가. 국무장관이 말하다 멈췄어요. 한화오션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닙니다. 명예회복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잠재적 위협으로 낙인 찍은 것에 대한 사과를 원합니다. 그때 보좌관이 급히 들어와 대통령에게 종이를 건넸어요.
대통령이 읽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깊은 한숨을 쉬었죠. 방금 일본 총리가 전화했다네. 미일 안보조약 재검토를 시사했다고. 모두가 충격에 빠졌어요. 일본마저 우리를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상황실이 순간 얼어붙은 듯 했죠.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미 캐나다는 한국을 선택했고 호주와 뉴질랜드도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버티면 완전히 고립될 겁니다. 국방장관이 무거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한트 부국장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오자, 이미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피터가 다시 반발했죠. 그래도 사과는 너무 굴욕적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어떤 방법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유감 표명 정도면 유감? 제가 비웃듯 말했어요. 가짜 품격으론 함대를 못 띄웁니다. 피터, 현실을 직시하세요. 대통령이 저를 봤어요. 눈가에 깊은 주름이 보였죠. 한트 부국장, 정말 사과하면 한화오션이 돌아올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때 합참의장이 창백한 얼굴로 급히 들어왔습니다. 각하, 긴급 보고입니다. 중국 함대가 대만 해협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항모 전단 2개가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함대는? 대통령이 급히 물었어요. 대응할 수 있는 함정이 4척뿐입니다. 4척. 평소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전력이었어요. 대통령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났어요. 연설문을 준비하게. 각하, 피터가 마지막으로 저항했어요. 피터, 그만하게. 우리는 현실을 인정해야 해. 자존심 때문에 나라를 망칠 순 없어.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불렀어요. 연설문 작성팀을 즉시 소집하게. 한국에 보낼 메시지를 준비해야 해. 1시간 후, 저는 연설문 작성팀과 함께 있었습니다. 백악관 서관의 작은 회의실이었어요. 초안이 나왔는데 여전히 미적지근했죠. 미국 정부는 최근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제가 즉시 고개를 저었어요. 이걸로는 안 됩니다. 전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작성팀장이 물었죠. 저는 펜을 들어 유감이라는 단어에 굵은 빨간 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렷하게 사과라고 썼어요. 미국 정부는 최근 조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작성팀장이 망설였어요. 이건 너무 직접적인데요. 직접적이어야 합니다. 진심이 전달되려면요. 저는 계속 수정했어요. 한화오션과 한국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준 것을 인정하고 사과드립니다. 붉은 수정선이 늘어났죠. 유감은 사과로, 아쉬움은 잘못으로, 재검토는 즉시 철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문이 거칠게 열리며 피터가 들어왔어요. 수정된 연설문을 낚아채더니 읽기 시작했죠. 읽을수록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이건 굴복 선언입니다. 항복 문서나 다름없어요. 아니요, 현실 인정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미국의 품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품위요? 지금 우리 함대가 바다에 못 뜨고 있는데 무슨 품위를 말하는 겁니까? 피터가 연설문을 들고 대통령에게 달려갔어요. 각하, 이건 너무 심합니다.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대통령이 연설문을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한 줄 한 줄 신중하게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벽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죠. 마침내 대통령이 입을 열었죠. 이대로 발표하게. 각하! 피터가 거의 울부짖듯 외쳤어요. 피터, 자네도 봤잖아. 링컨호 경납고의 노세일 태그들을. 그게 우리의 현실이야. 대통령이 만년필을 들었어요. 그리고 연설문 마지막에 직접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진정한 동맹이자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합니다. 연설문이 완성됐어요. 미국 역사상 가장 굴욕적이면서도 가장 현실적인 성명이었죠. 2시간 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전국의 생중계로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한국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카메라 앞에서 대통령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확히 5초간이었죠. 우리는 소중한 파트너를 존중하지 못했고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모든 차별적 조치를 즉시 철회합니다. 연설이 끝나자 상황실은 무덤처럼 조용했어요.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미국의 일극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걸요. 피터가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의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았죠. 국방장관이 제게 다가왔어요. 한트 부국장, 이제 한국의 반응을 기다려야겠군. 네, 하지만 사과만으론 부족할 겁니다. 그럼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줘야 해요. 제가 제안한 공동감사기구와 동맹통합조달기구 설립을 서둘러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뉴스를 봤어요. 전 세계가 미국의 사과를 톱뉴스로 보도하고 있었죠. 미국, 한국의 공식 사과. 역사적 순간, 초강대국의 굴복인가, 현실 인정인가, 달라진 세계 질서, 한국의 부상. 아내가 제 옆에 앉았어요. 당신이 옳았어요. 사과가 필요했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죠.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한국 국방부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데이비드 한트 부국장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가 협상 재개를 제안했습니다. 서울에서 만나길 원하신다고요. 제 가슴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희망의 문이 열린 것일까요? 언제 출발하면 됩니까? 내일 아침 첫 비행기입니다.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말했어요. 서울로 가야 해요. 잘 다녀와요. 그리고 뭐요? 이번엔 정말 겸손하게 대하세요. 더 이상 실수할 여유는 없잖아요. 아내 말이 맞았어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짐을 싸면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이 우리를 용서해 줄까요? 아니, 용서를 떠나서 다시 함께 일할 수 있을까요? 창밖을 보니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어요. 한때 세계의 중심이었던 이 도시가 이제는 도움을 구하고 있었죠. 아이러니했지만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했어요. 살아남으려면요. 서울행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날고 있을 때 저는 태블릿으로 긴급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미 해군 해상체계사령부, 네이브시와 태평양 함대사령부가 공동으로 작성한 권고문이었어요. 제목이 충격적이었죠. 미 해군 즉각 운용 중단 위기 경고. 빨간색 도장이 찍혀 있었는데 최고 긴급 문서라는 뜻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국방부 차관이 제 화면을 보더니 숨을 들이켰어요. 이 정도로 심각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이브 씨가 이런 권고문을 낸 건 역사상 처음이에요. 진주만 이후 최대 위기라고 봐야 합니다. 권고문의 핵심 내용은 명확했어요. 첫 번째 데이터가 화면에 떴습니다. 한화오션 철수 이후 8주 만에 미 해군 함정 가동률이 62%에서 37%로 급락했다. 37%. 그 숫자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절반도 안 되는 함정만 바다에 뜰 수 있다는 뜻이었죠. 베트남전 때보다도 낮은 수치였습니다. 차관이 다음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어요. 평균 정비 대기 시간이 180일이라고요? 네, 반년을 기다려야 정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운이 좋을 때고요. 180일. 그동안 함정은 그냥 항구에 묶여있는 고철이 되는 거죠. 수병들은 할 일 없이 녹슨 배를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네이브시 사령관과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공동 서명한 결론 부분을 읽었어요. 두 사령관이 함께 서명한 것도 이례적이었죠. 즉각적인 조치 없이는 2026년 3월까지 작전 가능 함정이 2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차관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20%면 사실상 함대가 아니죠. 해안 경비대 수준이에요. 그때 기내 와이파이로 새로운 뉴스가 떴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공식 발표였어요. 속보 마크가 빨갛게 깜빡이고 있었죠. 캐나다 해군, 한국과 60조 원 규모 잠수함 계약 최종 확정. 상세 내용을 읽어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장보고 3급 잠수함 12척, 항속거리 7천 해리, 북극 빙하 아래 작전 가능, 수직 발사관 16개 장착, 7천 해리, 태평양을 횡단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것도 한 번도 급유하지 않고요. 밴쿠버에서 도쿄까지 왕복이 가능한 거리였죠. 차관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캐나다에 제안한 버지니아급보다 성능이 더 좋네요. 가격은 절반도 안 되고요. 제가 덧붙였어요. 척당 5조 원. 우리 버지니아급은 12조 원이 넘죠. 비행기가 한국 영공에 진입했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창밖으로 서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착륙 준비를 하면서 차관이 물었어요. 한트 부국장, 솔직히 우리가 이 협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기고 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살아남느냐 마느냐의 문제죠. 비행기가 착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며 반짝이고 있었죠. 롯데타워가 구름을 뚫고 솟아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무표정했어요. 따뜻한 환영은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이 차가운 분위기는 예상 이상이었죠. 한트 부국장님 오셨군요. 한국 측 수석 대표가 짧게 인사했어요. 악수는 형식적이었고 미소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곧장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숫자들을 되뇌었어요.
37%, 181, 60조 원. 이 숫자들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거였습니다. 국방부 건물이 가까워지자 긴장이 더했어요.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 위압적으로 서 있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한국 측 협상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중엔 한화오션 대표도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협상이 시작되자마자 한국 측이 먼저 공격했습니다. 미국은 정말 변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제가 대답하려는데 한국 국방차관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말보다 행동을 보고 싶습니다. 이미 한 번 배신당했으니까요. 그가 리모컨을 들어 화면을 켰습니다.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의 인터뷰 영상이었어요. 어제 CNN에서 방송된 것 같았죠. 우리 함대는 역사상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사령관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화오션 철수와 관련이 있습니까?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 없이는 우리 함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어요. 이건 국가 안보의 위기입니다. 사령관이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캐나다도 한국을 택했는데 우린 아직도 눈을 감고 있습니까? 더 늦기 전에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영상이 끝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네이브시와 태평양 함대가 공개적으로 위기를 인정한 건 처음이었죠. 한화오션 대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다시 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물었어요. 신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사과로는 부족해요.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한국 국방차관이 두꺼운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조건입니다. 첫 번째, 한미 공동감사위원회 설립. 두 번째, 동맹통합조달기구 창설. 세 번째, 한국 기업에 대한 모든 차별적 조치 영구 금지. 네 번째, 정기적인 상호평가 시스템 도입.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한국 측이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워싱턴에서 받은 정원 위임장이 주머니에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네,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때 한화오션 대표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그럼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화면에 충격적인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화오션이 관리하던 미 해군 함정들의 정비 데이터였어요. 우리가 떠난 후 8주 만에 가동률이 2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빨간색 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었죠.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20%대로 떨어질 겁니다. 네이브시 예측과 정확히 일치하죠. 20%. 사실상 해군이 아닌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복귀하면? 제가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개월 안에 70%까지 회복시킬 수 있어요. 6개월이면 90%도 가능하고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죠. 한국 국방차관이 일어섰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면서 계속 논의하시죠. 식당으로 이동하면서 한화오션 대표가 제게 조용히 속삭였어요. 데이비드, 우리도 미국과 일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야 하죠? 동등한 파트너로요. 상하 관계가 아니라. 우리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점심 식사 중에 한국 측이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을 직접 정비하는 건 어떻습니까? 한국에서요? 차관이 포크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네, 거제와 울산의 조선소를 활용하면 훨씬 효율적일 겁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이 있으니까요. 그들이 준비한 자료를 봤어요. 한국 조선소의 규모와 기술력은 상상 이상이었죠. 골리앗 크레인들이 늘어선 사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비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절반. 그러면 181이 91이 되는 거예요. 혁명적인 변화였죠. 협상이 진전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풀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았죠. 저녁 무렵, 우리는 기본 합의에 도달했어요. 한화오션이 미 해군 정비에 복귀하되 완전히 새로운 조건들이 추가된 것이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차관이 말했어요. 생각보다 순조롭네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대답했죠?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입니다. 워싱턴의 반발이 있을 거예요. 호텔 방에서 저는 네이브시 권고문을 다시 읽었어요. 마지막 문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미 해군의 미래는 우리가 얼마나 빨리 겸손을 배우느냐에 달려 있다. 겸손. 우리가 가장 못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배워야만 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남산타워가 빛나고 한강 다리들이 불빛으로 장식되어 있었죠. 불빛들이 반짝이는 이 도시가 이제 우리의 운명을 쥐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최종 협상이에요. 성공하면 미 해군이 살아나고 실패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 최종 협상 날이 밝았습니다. 테이블 양쪽에 한국과 미국 대표단이 마주 앉았어요.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어제와는 달리 희망이 느껴졌죠. 오늘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날이었습니다. 한국 국방장관이 직접 참석했어요. 그가 문서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 문서는 상호 존중 조달 원칙입니다. 앞으로 한미 양국의 방산 협력을 규정할 새로운 틀이죠. 저는 문서를 꼼꼼히 읽었어요.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십이었죠. 동의하십니까? 한국 장관이 물었어요. 제가 펜을 들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서명하는 순간 손이 약간 떨렸어요. 이 서명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란 걸 알았으니까요. 바로 그때 회의실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화면이 둘로 나뉘어 있었어요. 한쪽은 거제조선소, 다른 한쪽은 캐나다 오타와 의회였죠. 거제조선소에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이 보였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크레인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그 아래엔 미 해군 구축함이 정비를 기다리고 있었죠. 한화오션 현장 책임자가 카메라 앞에 섰어요. 준비 완료했습니다. 서명과 동시에 정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서류를 들어 보였습니다. 커다란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Approved. 빨간색 도장이 선명했죠. 미 해군 함정이 한국에서 정비받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오타와 화면이 확대됐어요. 캐나다 의회 본회의장이었습니다. 캐나다 총리와 한국 대사가 나란히 서 있었죠. 지금 이 순간 캐나다와 한국의 해양 동맹이 시작됩니다. 캐나다 총리가 선언했어요. 그가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의회장이 박수로 가득 찼어요. 캐나다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그 앞엔 장보고 3급 잠수함 모형이 놓여 있었죠. 저는 이 두 장면을 보며 깨달았어요. 세계가 변하고 있다는 걸요. 미국 중심의 1극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다극 체제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국방장관이 일어섰어요. 이제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관계죠. 제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너무 오만했어요. 과거는 과거입니다. 장관이 말했어요. 중요한 건 미래죠. 회의실을 나오며 한화오션 대표가 제게 다가왔어요. 데이비드, 세 가지 숫자를 기억하세요. 무슨 숫자요? 90, 30, 60이요. 제가 의아해하자 그가 설명했어요. 90일 안에 가동률 70% 회복, 30일 안에 첫 함정 정비 완료, 그리고 60조 원의 캐나다 계약. 그게 새로운 시대의 숫자군요. 제가 말했어요. 맞습니다. 이제 바다도 동맹도 신뢰로 움직입니다.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신뢰. 우리가 잃어버렸던 가장 중요한 가치였죠. 서울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패러다임 전환 1극에서 다극으로였어요.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세기가 끝났다. 이제는 협력의 세기다. 그리고 이어서 썼어요. 한국은 더 이상 주니어 파트너가 아니다. 그들은 우리와 동등한, 어쩌면 어떤 면에선 우리보다 앞선 파트너다. 옆자리의 차관이 제 보고서를 흘끗 봤어요. 너무 솔직한 거 아닙니까? 솔직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아요.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날고 있을 때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어요. 인도네시아와 태국도 한국과 해군 협력을 논의 중이라는 거였죠. 차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도미노가 계속 무너지네요.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정정했습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겁니다. 한국을 중심으로요.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 펜타곤은 술렁이고 있었어요. 한국과의 합의 소식이 이미 퍼진 거였죠. 피터 볼턴이 저를 가로막았어요. 이게 당신이 한 협상입니까? 완전히 굴복했군요. 굴복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미국의 자존심은 어떻게? 자존심이요? 제가 피터를 끊었어요. 링컨호가 다시 바다에 뜨는 게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항구에서 녹쓰는 게 자존심입니까? 피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통령 집무실에서 보고를 마친 후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한트 부국장, 정말 이게 맞는 길입니까? 카카, 이미 세계는 변했습니다. 우리만 과거에 머물 순 없어요.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국이 이렇게 강해질 줄은 몰랐네. 그들은 항상 강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죠. 2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링컨호가 다시 바다에 떴습니다. 한화오션 기술자들이 불철주야 작업한 결과였죠. 함장이 제게 전화했어요. 한트 부국장님, 함정이 새 것 같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기적을 만들었어요. 저는 노퍽 기지로 가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경납고엔 더 이상 노세일 태그가 없었어요. 대신 전투기들이 줄지어 이륙을 준비하고 있었죠.
정비병 하나가 제게 다가왔어요. 부국장님, 이제야 제대로 된 정비를 받는 기분입니다. 한화오션이 다르긴 다른가요? 제가 물었죠. 완전히 달라요. 그들은 우리를 파트너로 대해줍니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요. 그때 박지후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데이비드, 약속대로 90일 안에 가동률 70%를 달성했습니다. 첨부된 자료를 봤어요. 정말이었습니다. 빨간색이던 대시보드가 다시 초록색으로 변하고 있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유럽연합도 한국과 방산 협력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보고서 마지막 장을 작성했습니다. 미국은 선택해야 한다. 과거의 영광에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것인가? 한국은 이미 선택했다. 그들은 미래를 선택했고 세계가 그들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어요. 겸손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다. 협력은 굴복이 아니라 전략이다.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다. 1년 후 저는 은퇴했습니다. 고별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30년간 미 해군을 위해 일했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마지막 1년에 배웠습니다. 진정한 힘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일 때 나온다는 것을요. 은퇴 후 저는 책을 썼어요. 제목은 거인의 겸손이었죠. 첫 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2025년 9월, 미국은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구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많은 사람이 새로운 시대를 이해하고 싶어 했으니까요. 지금도 저는 가끔 노폭기지를 찾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미국 정비병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해요. 그들이 만드는 새로운 동맹의 모습이니까요. 골리앗 크레인 아래서 정비받는 미국 군함, 오타와를 순찰하는 한국산 잠수함, 이것이 새로운 세계의 풍경입니다. 미국의 세기는 끝났어요. 하지만 협력의 세기가 시작됐죠. 그리고 그 중심엔 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배웠어요. 때론 무릎을 꿇는 것이 일어서는 방법이라는 것을요.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